그 누구보다 봄을 빨리 느끼는 사람,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고 합니다.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 유난히 봄이 괴로운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정호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알레르기 비염 극복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렇게 유독 따뜻해지는 봄철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 앓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좀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봄철에 늘어나죠. 그 알레르기 비염은 사계절이 있는 그 온대지방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봄철 그리고 가을철 그렇게 두 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게 큰 일교차가 알레르기 비염의 악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700만 명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많네요. 예, 많죠. 근데 1, 2월에 비해서 한 3월, 4월이 되면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을 많이 타는 질환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은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알레르기 비염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먼저 이제 환자 늘어나는 얘기부터 해보면요. 한 10년이나 20년 단위에 좀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20년간, 40년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에 반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유병률이 한 20%,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러면서 주항원 원인 물질인 진먼지진 등이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개나 고양이 등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털이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동물의 털 자체도 알레르기 원인도 되고요. 동물이 털이 많이 날리게 되면은 그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 환경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날씨가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화분들, 그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가로수도 영향을 미치고요. 산에 있는 꽃이나 나무들의 화분이 날리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아마 그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증상 말씀하셨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3대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막힘, 그리고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예, 그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꼭 요맘때만 되면 막 눈이 붓는다거나 막 간지럽다고 긁으세요. 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지 않으시나 이런 걸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 이외에도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 그냥 기본적인 다른 종류의 비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류별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염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가장 흔한 비염이고요. 이게 특정 항원 원인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확인이 되고 그런 염증 증상이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으로 확진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약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생기는 약물성 비염, 또 임신성 비염 등등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코감기 걸렸을 때 생기는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네. 코감기 역시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뿌리는 약 같은 거 잘못 쓰면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비염이 생기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물을 쓰고 나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임신 기간 동안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비염이 생길 수도 있다.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잖아요. 네.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그냥 이 계절 지나가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랬다가 중이염이라던가 부비동염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비동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게 오면서 코가 특히 심하게 막히는 경우에
코 안에 공기 길이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비동은 얼굴 뼈 안에 빈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농이 고이기도 하고 아니면 코막힘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는 그런 부비동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또 중이염 얘기하셨는데 이제 중이염은 주로 소화연령에서 더 흔하게 문제가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서 역시 이제 그게 이관을 타고 귀 안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삼칠성 중이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삼칠성 중이염이 소화연령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청력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어 배우는 시기에 소화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또 이게 또 약이 잘 안 듣는 질환이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천식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천식은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형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 점막에 주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고 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천식은 그거보다 더 하기도, 폐 쪽에 가까운 기도에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게 되고 천식의 질환은 호흡곤란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제 보통 흔하게 기침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천식 환자들 중에 많습니다.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네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다르고요.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은 부비동염도 그렇고 중이염도 그렇고 이제 치료 방법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했을 경우에 얼굴형도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모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얼굴형이 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얼굴 변형은 주로 소화 연령에서 이제 더 문제가 되고요. 이제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지속이 되면은 얼굴이 좀 길어지고 턱이 뒤로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입을 좀 벌리고 있는 얼굴. 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아데노이드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네.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부르는데 아데노이드 얼굴로 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데노이드 얼굴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소아애들에서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고 특히 이제 잠잘 때 입을 잘 벌리고 자고 코를 심하게 고는 애들은 이 아데노이드 얼굴로 변형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사실 비염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저는 아데노이드형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데노이드 얼굴은 좀 이제 그림 같은 걸로 많이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애들에서 조금 놀리는 얼굴이거든요. 입 벌리고 있고 그리고 턱은 좀 작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좀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데노이드 얼굴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렸을 또, 때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거나 편도 아데노이드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좀 심해 보이면은 그거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숨을 쉬기가 불편하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학동기 애들에서 공부를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사실 많은 연구에서 이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가 꼭 아니더라도요.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코감기가 심하게 오거나 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해서 코가 막히면은 이제 코가 막히는 동안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뭐 공부를 할 때 학습 능력이라든지 일을 할 때 작업 능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 뇌가 일을 해야 되는데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네, 느낌이 그렇죠. 드는 머리가 안 거군요. 돌아가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지면은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거 그냥 한번 실험해봐도 되거든요. 무슨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코를 한번 막고 한 30분만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은 입으로 숨 쉬면서 그러면 능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능률이 많이 떨어져서 학동기의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코가 막히는 경우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정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알레르기 비염이 뭐 지능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보다는 집중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습에 몰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알레르기 심한 애들 보면은 그 공부하다가 책상 위에 휴지 잔뜩 쌓아놓잖아요. 계속 맞아요. 코 풀고 비비고 그래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음. 집중을 하려면은 책을 보거나 뭘 할 때 집중할 때 휴지로 계속 그렇게 쓰는 경우는 코가 막히지 않더라도 콧물만 가지고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바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또 제대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약물을 쓸 수도 있고 네. 심해지면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가 들어갈까요? 뭐 우리가 모든 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알레르기 비염은 한 번에 완치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 완치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한 보통 5, 6세 때 아니면은 사춘기 지나면서 이 젊은 나이, 주로 젊은 나이에 나이 들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젊은 나이에 어떤 특별한 항원에 감작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냥 평생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목적은 이거를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서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물론 이제 항원을 회피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원인 물질도 다양하고 진먼지인드기 같으면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우선 생각을 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먹는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르는 알레르기 약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써보셨을 테지만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양쪽 코에 뿌리라고 주는 그 알레르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아, 그 칙칙하면서 칙칙하는 거, 뿌리는 예, 예. 거요? 그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약물 치료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잘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물론 영상 검사도 필요하게 되고 CT 등을 찍어보기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코 안에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이 됐거나 아까 알레르기 합병증 때문에 아니면은 알레르기 외에도 이제 비중형 망곡증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코 안이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코 내시경 수술이나 비중격 수술이 알레르기 증상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한다고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체질적인 변화는 없지만은 코 안의 구조가 바뀌면서 호흡이 좋아지고 알레르기 철에도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빈도도 줄고 시기도 좀 줄어드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설명으로 들리고요. 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알레르기 환자가 만약에 10명이라 그러면은 그중에 진짜 심하고 합병증이 동반됐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1명 내지 2명 정도 그 정도는 수술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앞서 이제 약물 치료 소개를 해주실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쓰는 약물로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비전문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네.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약을 먹었을 때는 그냥 졸려, 예. 뭐 집중력 떨어져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기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물론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히스타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항히스타민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히스타민을 막는 과정에서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나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졸음을 유발하고 하는데 실제로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2세대 혹은 3세대 뭐 항히스타민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린 거 맞거든요. 먹으면은 효과가 좋은 대신에 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많은데 2세대나 3세대는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많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처방을 해보면은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똑같이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라도 본인한테 맞는 것을 제대로 처방받아서 치료를 하면은 그 졸려서 고생하는 것은 조금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게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은 조금 주의하라고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항콜린 작용이라는 게 같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역시 이제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에 비해서 항콜린 작용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방받을 때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거나 약을 드신다거나 녹내장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시다가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과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면 증상이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비염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완치가 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싸워야 되는 질환인지 참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외래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은 겪는 일인데요. 알레르기 때문에 수술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니고요.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부비동염 합병증이 생기거나 비중경망곡증 등의 그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거든요. 많이 완화시키는데 이게 6개월 지나서 다시 봄철이 왔다, 가을철이 왔다. 그럼 환자들이 외래에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 알레르기 재발됐어요. 그러고 오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술 전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알레르기 낫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시면은 이거는 알레르기가 재발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알레르기가 가라앉았다가 지금 철이 되니까 심해진 거고 그러면은 수술 받기 전에 봄철, 가을철하고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 어떠시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얘기를 하셨는데 알레르기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가 알레르기를 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는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는 환자분은 수술하시는 환자 아니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해서 돌아가시는데 네. 수술에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고 수술해서 크게 뭐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환자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면역 치료라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역 치료가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원인 항원을 먼저 찾아내고요. 네. 원인 물질을 그 원인 물질을 아주 약하게 저용량을 매일같이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 자체를 본격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주사를 병원에 가서 맞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설화 면역이라 그래서 약을 이제 한 달치, 두 달치를 미리 받아가서 매일같이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제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시도해 볼 만한 치료입니다. 이게 문제가 면역 치료 같으면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를 꾸준하게 해야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아, 길게 봐야 예, 되네요. 굉장히 길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 또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똑같이 항원이고 같이 했는데 어떤 환자는 아주 좋아지고요. 어떤 환자는 도움이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네, 개인차가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볼 텐데요.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 앞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크서클이 심하면 이게 비염의 신호다. 네, 맞습니다. 그 다크서클을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 주변이 이제 푸르스름하고 오히려 검은스름하게까지 보이는데요. 네. 비염이 심해서 이게 코점막이 부으면은 코 안에 정맥이 우려이 되면서 피가 고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 밑에 이제
까지도 혈액이 그게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데 가장 흔하게 보이는 거는 그 백인 소아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알러지 있는 애들이,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백인 소아들은 눈밑이 그냥 푸르등등하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애들에서는 네. 더 많이 보이고요. 꼭 애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성인에서도 왜 다크서클이 이렇게 심하죠? 그러는데 알레르기 비염 치료 잘 받고 나서 코로 숨 쉬는 거 좋아지고 나면은 화장 안 해도 된다는 환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 조카도 눈밑이 약간 좀 푸르둥둥하고 검은 느낌이 있는데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싸우지 않은 건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코 푸는 방법도 가르쳐야 할까요? 네, 뭐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애들 배우는 거 진짜 많고요. 공부해야 될 거 많은데 코 푸는 것까지 가르치냐 하시겠지만은 이게 코가 너무 막혀 있거나 양쪽 코가 꽉 차 있을 때 코를 세게 풀면은 그리고 코를 세게 풀면은 우선은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제 네. 애들에서는 이게 가끔 귀 아프다 그러고 나서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이게 코 안에 있는 그 염증들이 이관을 타고 귀로 넘어가서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약물 치료도 좀 달라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경우에는 조심하는 거를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양쪽 코가 다 막혀 있으면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쪽씩 좀 살살 풀고 입을 좀 벌리고 푸는 등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코 푸는 애들 습관 중에 풀고 나서 그 휴지로 막 코를 비비고 막 쑤시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점막 손상 와서 코피도 나고 코 변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아이들에게 코 푸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작두콩차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걸 마시면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저 세모라고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저 찾아보긴 했는데 작두콩차가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행처럼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아주 연구로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서 뭐 적당량 마시면은 몸에는 좋을 것 같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일자 치료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따뜻한 차니까 예, 호흡기에는 좋겠죠. 좋겠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 스프레이 자주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코스프레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프레이 종류를 크게 대별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는 흔하게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모모 이제 제품명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코 혈관 수축제 종류거든요. 아,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냥 건가요? 대부분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일 경우에는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리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잠을 전혀 못 자거나 그냥 어느 하루 저녁 아니면 이틀 저녁 정도 쓰는 거는 아주 효과도 좋고 도움이 되지만은 이거를 너무 자주 뿌리거나 장기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물성 비염이라고 그래서요. 코 자체가 구조가 변하거든요, 점막이. 네. 그래서 약도 잘 안 듣고 수술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코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주의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또 하나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스프레이고 뿌리는 것도 비슷하고 생긴 모양도 비슷한데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그 알레르기 스프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는 알레르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양쪽 코에 일정한 시간에 뿌리라고 그러고 이게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석 달까지도 쓰는데요. 장기적으로 썼을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코막힘도 해결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알레르기 스프레이는 오래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종류에 따라서 꼭 구분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자들 입장에서는 스테로이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도 생기고 또 오래 쓰면 뭔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스프레이가 더 안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용량을 보면은 이 콕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용량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코에 뿌리는 걸로는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이제 너무 소아 연령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쓰고 물론 이거 1년 내내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알레르기 약 중에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런 콧물은 안 좋아졌다는 의미다.
네, 이건 맞습니다. 예. 앞에서 합병증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비동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비동염이 무튼 누런 콧물이 나온다고 다 부비동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맑은 콧물이 주 증상인 알레르기 비염이 갑자기 조금 더 심해지면서 코막힘 심해지면서 코가 누렇거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세균 감염이 동반이 됐을 확률을 꼭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런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비동염으로 진행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때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비염 예방 관리를 위한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요? 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네. 뭐 알러지 환자도 많이 보고 부비동염 환자도 많이 보니까 몇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담배 끊으셔야죠. 알러지 심하거나 부비동염 있으면 네. 담배는 뭐 전자담배로 바꿨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뭐 젊은 환자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담배 피해야 됩니다. 담배 피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식품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공식품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식품 첨가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코 수축 스프레이 쓰시는 분들 이거는 젊은 분들한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 뚫리면은 병원 갈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약국에서 코 뚫리는 스프레이 사가지고 쓰다 점점 자주 쓰고 진짜로 영구적인 변성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꼭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의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물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원인 물질을 검사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요즘 공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불거나 할 때는 외출할 때 예전에 코로나 때도 우리 해봤지만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알레르기 환자들 덜 고생하시거든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식염수 세척을 외출 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병원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방 수칙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